논증하는 글 배워볼 건데요. 우리 1학기 때 논증에 대해서, 논증 방법이랑 논증에 대해서 배웠던 게 기억이 조금 날까요? 글쓴이가 내세우는 바, 주장, 그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 주관적인 요인은 이유, 이런 것들을 배웠고, 귀납법, 연역법, 유비추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 그런 걸 활용해서 논증하는 글을 쓰는 과정을 좀 하나씩 세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우선은 장문관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관습은 글을 쓸 때 따라야 되는 질서, 글의 형식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형식적 측면과 태도적 측면으로 나뉘게 되고, 형식적 측면은 주제를 다루는 방식, 내용, 조직과 표현 방식, 사용하는 어휘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글의 종류, 유형에 따라서 달라져야겠죠? 논설문이냐 설명문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게 되겠고요. 그다음 태도적인 측면에서는 글쓴이가 지켜야 하는 쓰기 윤리에 관한 관습이고, 이 쓰기 윤리는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개인적 쓰기 윤리, 생각과 감정은 진솔하게 표현하고 독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표현하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쓰기 윤리가 있어요. 타인의 지식재산을 존중하기. 지식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지적 재산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사람의 생각, 말, 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지식재산 또는 지적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처를 밝힌다던가 인용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지적 재산을 지키는 게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논증하는 글이 따라야 되는 장문의 관습. 우선은 논증하는 글,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나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 그것을 논증하는 글이라고 하는데, 즉 내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옳다, 참이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해서 독자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쓰게 되는 것이 논증하는 글이고요. 당연히 논증 요소가 포함이 되어야겠죠? 글씨가 쟁점에 관해서 내세우는 의견, 1, 2글자로 하면? 글쓴이가 내세우는 의견, 주장, 이유를 뒷받침하는 사실이자 주장을 지지하는 객관적 자료, 근거. 근거가 가져야 되는 성질이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타당성, 전제에서 결론, 근거에서 주장까지 연결이 이치에 맞아야 한다. 신뢰성,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자료가 독자가 보기에 믿을만 해야 한다. 다른 말로 출처가 확실하고 조사 시기, 방법이 현재에도 유효해야 한다. 이런 것들 꼬아서 내기 너무 좋죠. 공정성,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옹호하는데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당연히 객관적 자료니까요. 근거는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을 모두 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주장에 이르게 된 원인, 조건으로 주장을 정당화하는 주관적 요인은 뭘까요? 내 주장이 있어요. 그 주장을 좀 더 구체화해주는 이유들이 있고, 그 이유에 대한 타당한 근거들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글쓴이의 주장, 이유, 근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반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대하는 거. 조금 깁니다만 적어보면 예상되는 반론과 이에 대한 반박. 이렇게 4개가 논증 요소입니다. 그래서 논증 요소도 갖추고 플러스로 논증 방법까지 활용을 해서 내용을 조직하게 되는데요. 논증 방법 2가지만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 원칙을 전제로 해서 특정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인 주장을 하는 거. 대전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 매우 보편적인 사실이죠? 여기서부터 구체적인 사실로 결론을 내리는 이런 논증 방법을 뭐라고 해요? 연역 논증, 연역법이라고 하죠. 3단 논법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구체적 사례들을, 어떤 구체적 사례, 경험적 사례 이런 것들을 쭉 쌓은 다음에 보편적인 결론을 내리는 거, 이런 것을 귀납법이라고 하죠.
연역법은 전제가 참이면 항상 결론도 참일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론에 있는 내용은 반드시 대전제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 됩니다. 귀납법은 전제들이 참이면 결론도 참일까요? 아니다. 이게 여기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사항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명확하고 객관적 표현, 어휘를 사용한다. 당연히 주관적인 걸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쓰기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맨 처음에 내가 뭐에 대한 글을 쓸 거지 주제를 선정해야 되겠고, 관련된 쓰기 맥락을 분석해두면 쓰기 맥락이라고 하는 게 뭔지 기억이 끝나겠죠. 그래서 말을 가져왔어요. 글의 목적, 주제, 예상 독자, 내가 이 글을 어떤 매체를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거지에 따라서 당연히 그 안에 구성이라는 게 달라질 테니까, 글의 종류, 이런 것들이 쓰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쓸 때 나의 어떤 글의 주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들도 다 고려를 해봐야 한다는 거죠. 다시 올라와서 그 다음에 내용을 생성해야겠죠. 근거, 수집, 선정, 논증 요소도 정리해보고 그것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개요를 작성하고, 마지막이 아니라 그 전에 초고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 글을 쓴 것에 대해서 고쳤습니다. 고쳤을 때는 글 전체 문단, 문장, 단어 수준으로 점점 좁아지는 형태로 점검을 하면 된다. 그래서 쓰기 전략, 우리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쓸 때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내가 이 글을 쓰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목표가 무엇인데 나의 주장을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한테 설득시키는 거, 그게 목적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전략을 활용해야 된다. 그것들의 세 가지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건데요. 하나는 객관적인 통계 자료, 연구 자료를 제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 내 주장의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양한 사례를 활용하는 거.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논증하는 글의 타당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소유보다 경험이라고 하는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이거는 참고로 초고입니다. 우리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한다. 이제는 재화와 서비스가 무슨 의미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죠. 재화라고 하는 건 사람이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주는 모든 물건,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집히는 것들이 재화예요. 그러지 않는 것들, 그럴 수 없는 것들이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것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제가 이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은 돈을 지불하니까 서비스가 됩니다. 어쨌든 생산된 재화를 운반하고 배급하거나 생산 소비에 필요한 노무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일을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해요. 뭘 하기 위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광고와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등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자극해서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도록 부추긴다. 지금 필요 이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감으로써 이 글쓴이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부정적 관점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광고나 SNS는 현대인의 인정 욕구를 자극해서 불필요한 소비를 유발한다. OX? 그렇다. 이러한 광고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더 많이 소비하면 자신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게 된다. 하지만 소비를 많이 할수록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물건에 집착하는 소비 방식은 환경은 물론 우리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소비로 유지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소비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소비하느냐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물건을 구매하여 소유하는 데 집착하는 소유 소비보다는 의미 있는 경험의 가치를 두는 경험 소비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럼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글의 중심 화제, 뭐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무슨 소비와 무슨 소비? 소유 소비와 경험 소비. 글쓴이의 주장은요, 행복한 삶을 위해선 뭐 대신 뭐를 추구하는 게 바람직해요? 소유 소비보다는 경험 소비를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 소유 소비는 많은 경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소유 소비를 통해 인정 욕구가 발생한다. OX? 아니죠.
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내가 소유 소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인과관계가 잘못된 거죠, 여기는. 고쳐쓰기 단계에서, 이걸 아까 초고라고 했잖아요. 고쳐쓰기 단계에서 이 문장 아래에 이 문장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소스타인 베블런 역시 그 책 유한계급론에서 경쟁과 자존심이 과시소비의 원인이다 라고 주장했다는 문장을 추가하면 권위는 누구의 말을 가져온 거예요? 전문가의 말을,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가져오는 걸, 그쵸, 인용해서 주장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 됐습니다. 특히 자신의 소비 생활을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드러내는 젊은 세대 중에는 이런 욕구에 과몰입하여 비합리적인 소유 소비를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많다는 말이겠죠. 과몰입이라고 하는 건 지나치게 깊이 파고들거나 빠짐 또는 그런 상태. 사실 몰입이라고 하는 단어만 보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오히려 많은데 이 과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음으로써 지나치게라는 의미가 추가되어서 부정적 의미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추적 관찰한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행위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일으킨다고 한다. 자, 앞뒤 문맥을 좀 살펴보고 빈칸에 들어갈 만한 적절한 접속어는 무엇일까요? 뭐일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4번, 4번 5번. 5번 2면? 가동범위가 너무 적어서 투는 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4번 아니면 5번인 것 같아요. 보면 특히 자기의 소비 생활을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드러낸 젊은 세대 중에 이런 욕구에 과몰입해서 인정 욕구에 과몰입해서 비합리적 소유 소비를 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 많아.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추적 관찰한 이 연구를 보니까 이런 행위가 부정적 감정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내용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한편이라고 하는 건 위랑 아래가 연결이 안 될 때 사용하는 거죠. 다른 얘기를 할 때, 다른 화제를 제시할 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게다가가 들어가줘야겠죠. 이 연구 결과는 소유 소비가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용과 맞물려 우울감이나 상대적 박탈감 같은 부정적 감정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유 소비의 부정적 측면을 보여주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글의 설득력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OX. 눈을 크게 뜨고 오세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그렇지. 전문가 말 인용한 게 아니죠. 연구 결과를 가져온 거잖아요. 소유 소비가 주는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소비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2013년 미국 미주리 대학교의 마샤 리친스 교수는 대학생 174명을 물질 만능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A그룹과 그렇지 않은 B그룹으로 나누고 물건 구매 전후의 기분 변화를 추적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실험, 연구를 진행을 한 거죠.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거는 한자어로 해서 배근주의라고 하는데요. 네, 들어본 적이 있죠. 물질, 금에 숭배하는 거예요. 배금주의. 그래서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 결과 A그룹의 학생들은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B그룹의 학생들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꼈다. 그러므로 그 행복감은 물건값을 결제한 직후부터 급격히 떨어졌으며 행복감의 지속 시간이 B그룹에 비해 훨씬 짧았다. 그러니까 이 실험한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물질 만능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물건 구매하기 전에 엄청 행복했는데 구매하고 나니까 급속도로 확 떨어졌다, 행복감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약간 문장 간 연결이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고쳐쓰기 단계에서 어디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그러므로를 그러나, 그렇지. 지금 접속어가 인과관계를 설명해주는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앞뒤 내용과 역적, 반대되는 내용인 그러나로 바꿔줘야 한다. 왜냐면 앞에서는 행복감이 더 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급격하게 떨어졌다니까 반대되는 내용이죠. 더 놀랄만한 점은 소유 소비와 관련하여 강한 쾌락과 큰 실망감을 느끼는 경향이 A그룹 학생들에게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 실험 결과는 소유 소비에 중독의 위험이 있음을 알려준다. 중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반복적으로 그 행위를 계속 지나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 중독의 위험을 보여준다. 그래서 실험에 참여한 B그룹 학생들의 쾌락과 실망이 반복되는 양상은 소유 소비의 중독 가능성을 시사한다. OX? 왜 X예요? 그렇지. B그룹이 아니라 A그룹이죠. 이런 거 이제 시험에서는 낚기가 너무 쉽죠. 그냥 쓱 보니까 잘 봐주세요. 자, 뒤로 가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소유 소비라고 하는 건 무엇을 사는데 돈을 쓰는 소비예요? 소유 소비. 그치, 물건. 경험 소비는 경험하는 데 돈을 쓰는 소비가 되겠죠. 소유 소비의 문제점에 대해서 앞에 제시된 게 있습니다. 무슨 욕구에 뭐를 해서 비합리적 소비를 유발한다. 인정 욕구에 과몰입하게 해서 비합리적 소비를 유발한다. 그 다음 무슨 이용과 맞물려서 부정적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나도 보여줄 수 있는 공간.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얘기하는 거죠. 소비가 주는 행복이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무엇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반복돼서 행복이 오래 지속되지 않으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물건을 사요. 필요하지 않은데도. 그렇지. 소비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세 가지 문제점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유 소비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경험 소비이다. 난 폐해라고 하는 건 폐단, 해악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나쁜 경향, 현상 때문에 생기는 해로움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소유 소비랑 경험 소비는 그냥 반대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소유 소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된대요. 경험 소비가. 그러니까 소유 소비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경험 소비를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경험 소비란 물건이 아닌 경험의 비용을 지불하는 소비 방식을 말한다. 소비를 통해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추억을 남기는 여행, 공연 관람, 스포츠 활동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다. 경험 소비의 개념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나요? 그렇죠. 개념 나왔고 사례도 나왔고 인간은 행복한 경험을 함으로써 긍정적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냥 이게 하나의 진술문으로 띵 하고 나온 거예요. 이 문장이 혹시 이해되나요? 행복한 경험을 함으로써 긍정적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자아라고 하는 건 내가 인식한 나의 모습인 거니까요. 행복한 경험을 많이 하면 사실 저는 이거 읽고 여기가 뭔가 이렇게 바로 연결되지 않아서 논문을 몇 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관련된 연구들이 있었는데 내가 행복한 경험을 해서 행복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그 자신감이 좀 생기고 주변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낙관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할 수 있게 된대요. 그럼 이제 그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시도를 하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그런 게 반복되면서 결국엔 나의 긍정적 자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대요. 사람들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에 가서 행복을 느끼고는 하는데 이게 바로 행복한 경험인 거죠? 그렇다면 공연 관람을 위한 소비가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게 한 것이다. 이처럼 경험 소비는 인간의 긍정적 자아 형성에 도움을 준다. 지금 구체적 사례를 하나 들어서 이 진술에 대한 설명을 보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문단에서 사용된 논증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은 행복한 경험을 함으로써 긍정적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제시하고 사람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관람하면 행복을 느낀다 라고 하는 그 아주 일반적인 사례를 가져온 거죠. 소전제로 제시를 하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냅니다. 고용 관련을 위한 소비는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게 한다. 이런 논증 방법을 뭐라고 하죠? 그렇지. 연역 논증, 연역법. 그래서 어디에 논증 방법이 사용됐고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대전제, 소전제, 결론 연결하는 거는 꼭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경험 소비는 소유 소비에 비해서 더 큰 행복을 주기도 한다. 초등학교 3, 4학년 대상으로 해서 소비와 행복의 상관관계를 실험 결과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 이유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고 있는 거죠. 상관관계랑 인과관계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상관관계, 인과관계 하면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따지면 다릅니다. 일단 인과관계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원인과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면 반드시 그 결과로서 뭐가 나와야 돼. 그게 필연적인 게 인과관계예요. 예를 들면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이 마른다. 당연하죠. 그런데 두 가지 가운데 한쪽이 변하면 다른 한쪽도 따라서 변화하는 걸 상관관계라고 하고, 상관관계는 인과관계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키가 크면 몸무게도 많이 나간다 라고 하는 것, 우리 주변에 보면 일반적으로 되게 그럴듯해 보이죠. 대체로 키가 크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이 신장의 무게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렇진 않죠. 혹시 이희태 알아요? 어제 수업에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 보고 엄청 깜짝 놀랐어요. 키가 180 다 된다던데? 근데 몸무게가 50 몇 킬로인가? 아무튼 그런 사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게 상관관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은 소비를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소비를 뭐 어찌어찌 경험 소비를 많이 했다고 무조건 행복해진다 라고 하는 걸 보기보단 둘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냐? 얘가 내려갔을 땐 얘가 올라가냐? 이러한 정도의 그 상대적 비교를 위한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쳐쓰기 단계에서 이 두 문장 사이에 EBS의 다큐멘터리 자본주의에서 라고 하는 표현을 추가하면 무엇을 고려한 것일까? 저는 실험 결과에 뭘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넣는다는 건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거고, 이 내용 자체는 앞에 있는 이유에 대한 뭐예요? 근거가 되죠. 이 실험에서는 아이들에게 한 명당 5만 원씩을 주고 같은 돈으로 다른 소비를 하게 했다. A팀은 사고 싶은 물건을 마음껏 사도록 했고, B팀은 여행을 떠나 갯벌에서 낙지 잡기, 유적지에서 역사 공부하기 등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 이 여행을 떠나서 하는 행동들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주 뒤에 아이들을 불러 행복도를 측정한 결과 A팀은 실험 전 31.5점에서 실험 후 32점으로, B팀은 실험 전 32.33점에서 실험 후 34.83점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지금 변화한 게 A팀은 플러스 0.5점 행복도가, 다음 B팀은 플러스 2.5점인 거네요. 그러니까 훨씬 많이 높아지게 된 거죠. 5배. B팀의 행복도가 더 크게 높아진 것이다. 소비에 대한 만족도 역시 지금 앞에서는 행복도 본 거고 이번엔 만족도, A팀은 27점, B팀은 29.83점으로 B팀이 더 높게 나왔다. 그래서 경험 소비가 주는 행복에 관한 근거로 무엇을 제시한 거예요? 그치. 이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했던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 리프 반 보벤과 토마스 길로비치가 진행한 여기까지 이어져야겠네요. 설문조사에서도 물건을 사는데 돈을 쓴 사람은 34%만 더 행복해졌다고 응답했으나 경험에 돈을 쓴 사람은 57%가 더 행복해졌다고 응답했다. 경험 소비가 주는 행복에 관한 근거로 지금 이 위 문단에서 제시된 건 뭐예요? 설문조사. 그래서 지금 뭐 설문조사, 실험 결과 이런 것들 나오고 앞에 또 다른 근거들도 나오면서 결국 경험 소비의 장점, 좋은 점으로 제시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뭘까요? 앞으로 돌아가서 봐야겠죠? 뭐가 있었는지.
그렇지.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게 해준다.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뭐에 비해서? 소유 소비에 비해서 더 큰 행복감을 준다. 지금 쭉 길게 있긴 했지만요. 실험 결과와 설문조사를 이용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논증 방법을 뭐라고 하죠? 사례를 가지고 보편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거. 귀납법.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한번 채워보면 초등학교 3, 4학년 대상으로 해서 소비와 행복의 무슨 관계를 살펴봤어요? 상관관계를 살펴봤죠. 실험한 결과 경험 소비를 한 팀이 소유 소비를 한 팀보다 뭐가 더 크게 높아졌다? 행복도. 5배나 더 높아졌었죠? 그리고 소비 만족도도 높아졌다. 사례 두 번째.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소유 소비보다 경험 소비를 한 사람 중에 소비 이후에 행복해졌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더 높았죠. 결론, 경험 소비가 소유 소비보다 더 큰 행복감을 준다 라고 하는 귀납법을 활용한 논증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연역이랑 귀납이 둘 다 나왔으니까 연역 귀납의 그 의미 그리고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은 또 1학기 때도 나왔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소비를 통해 스스로가 더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모든 소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은 달라진다. 그렇다 하면 우리가 어떤 소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분명하다. 우리 모두 물건을 구매하고 소유하는 것에서 벗어나 의미 있고 특별한 경험을 소비하자. 경험 소비를 하며 추억을 쌓아갈수록 우리 삶은 점점 더 행복해질 것이다. 글쓴이의 주장이 드러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글쓴이의 주장. 우리 같이 경험 소비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우리 모두 물건을 구매하고 소유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즉 소유 소비에서 벗어나서 경험 소비를 하자. 좋습니다.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용, 장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문장은.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글은 뭐 하는 글? 논증하는 글. 설명적, 논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소유소비, 경험소비를 제재로 해서 소유소비 대신 경험소비를 추구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가 주제였습니다. 연역, 귀납 방법 각각 다 나타나 있었고 어디에 있는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소유소비, 경험소비를 대조해서 경험소비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경험소비 장점 두 가지 있었죠? 어떤 거였을까요?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뭐보다? 소유 소비보다 더 큰 행복감을 준다. 다음, 다양한 국내외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물론 전문가의 말도 있었죠.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아래는 빈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공부할 때는 요거 있죠? 이게 논증하는 글이니까 글쓴이의 주장, 이유로 제시한 두 가지, 거기에 따라붙는 근거 각각 두 개씩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시험에서는 이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엉뚱한 데 있는 걸 끌어다가 갖고 와서 붙여서 선지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근거가 어떤 이유를 뒷받침해주고 있는가를 좀 잘 기억을 해주고, 플러스로 앞에 봤던 그 연역이랑 귀납 논증 방법 들어갔던 부분 있죠? 그 부분 잘 체크해주면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